그 다음 3번 보세요. 166쪽에 자, 166쪽에 보면 3번에 국공채 고가 취득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가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공채는 여러분이 자동차 구입할 때 뭘 사야 돼요? 채권을 사야 돼요. 그게 공채예요. 지방 채권. 그게 공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을 안 사면 내가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정 부동산 유형자산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채를 사주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워사를 가지고 그 일반 그냥 채권을 샀다면은 그는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그래서 요즘에는 그를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말하는데, 또는 단기매매증권, 또 장기간 되면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이러면 돼요. 옛날에는 유가증권 하다가 요즘 유가증권 또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를 단기매매증권, 장기면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이릅니다. 근데 내가 유형자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내가 강제적으로, 법률에 강제적으로 구입했다면 방금 아까 뭐랬어요? 사용 가능하죠. 이걸 내가 사용하려면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권 구입 비용을 뭐한다? 원가에 포함해라 이 말입니다. 되나요? 채권 구입비를 뭐한다? 원가에 포함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개념 알았죠? 그럼 두 번째는 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공채를 샀을 때 이 공채 금액은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에요. 만기 시점에 받을 금액이에요. 그럼 만기 시점 받을 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미래 금액이죠?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는 장부상에 기록되는 자산은 일정 시점인 현재를 가리킨다 했죠. 그러면 그 채권 금액이 미래 가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일단 뭐 한다? 국공채 구입가액은 뭐 한다? 유형자산에 가산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무상취득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자산 가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공정가치입니다. 뭔가 계속 도나요? 자산 가치는 대부분 무슨 가치다? 공정가치라고 하죠. 공정가치를 전부 다 평가하더라. 그래서 167쪽의 맨 위에 보면 가운데 무슨 가치를? 공정가치를 뭐로 둔다?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그리고 그 상대 계정이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니까 수익이네요. 그래서 뭐한다? 자산 수정이익을 한다. 뭐니? 자산 수정이익이라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인데요. 현물 출자의 완취득이 있는데, 자, 이 현물 출자의 이제 별표시. 여러분이 이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교환의 완취득 있죠. 별표시 3개. 예, 3개. 출제대인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5번과 6번이라고요. 특히 6번은 내가 몇 개? 별표시 3개라 있어요. 교환의 완취득이 있어요. 자, 현물 출자라는 것은 뭘까요? 현물 출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려면 뭘 줘야 돼요? 주식을 구입하려면 현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특정자에 대해서만 부동산을 주고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식과 뭐가? 부동산이 교환됐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 본다면 내가 뭡니까? 유형자산을 받았는데 유형자를 받아오면서 뭐 한다? 현금을 받고 준 것이 아니라 뭐 됐다? 현금을 주지 않고 우리 회사에 주식을 줬다는 거예요. 유형자를 취득하면서 뭐다? 현금을 주지 않고 우리 회사에 주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무슨 가치로 해야 된다? 공정가치로 해야 된다. 무슨 가치? 공정가치.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추려갑니다. 두 번째 가운데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한다. 됐나요?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면 가운데 보세요. 취득원가주의에 따르면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한다. 줄 거세요. 취득원가주의에 의하면 무슨 가치?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발행한 주식 공정가치.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 순서가 1번 해주세요. 1번. 자, 다시. 유행자산을 구입할 때 뭘 주고? 주식을 발행해주고 유행자산을 구입했을 때면 그 유행자산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하세요. 근데 공정가치로 할 때 어느 자산을 공정가치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취득한 물건을 유행자산을 공정가치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발행한 주식을 공정가치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1번 발행한 주식을 공정가치로 하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즉 주식 발행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행자산의 공정가치와 발행 주식 공정가치 중 보다 명확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취득원가주의는 뭐다? 발행한 주식인데 그런데 둘 중에 더 명확한 것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슨 주의를 할 때는 취득원가 주의를 할 때는 뭐다? 발행한 주식을 가치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원가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내가 5번은 한 개만 하랬어요. 근데 6번은 몇 개? 3개라 하래요. 3개. 시험에 엄청 잘 논다 있어요. 취득원가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이 교환입니다. 교환. 자, 그럼 교환이 뭡니까? 기계를 주고 뭡니까? 차를 구입할 수 있고 또 토지를 주고 뭐 한다? 건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행자산을 취득할 때 역시 이것도 공정가치가 나옵니다. 똑같은 공정가치가 나와요. 그런데 유행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부족이나 상대방의 요구 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하던 유행자산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교환이란데 역시 줄 거세요. 세 번째 줄. 취득원가는 항상 뭐가 1순위다? 제공한 자산이 우선이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그게 원 1번 했어요. 항상 순서가 뭐라고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칙이다. 그리고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뭐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라. 됐나요? 순서만 기억하면 되죠. 항상 뭐다? 지급한 거. 그리고 모르면 받은 거. 됐죠? 처음에 뭐 한다?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받은 거. 자, 됐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전부 다 무슨 가치? 공정가치다. 근데 공정가치인데 무슨 가치? 유행자산 가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자산 공정가치 모르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자, 지금 내가 요것도 문제를 안 푸는 이유는 여기서 나중에 또 뭐가 있느냐? 강가가 나올 수 있어요. 강가. 그 장부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겠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168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원 1번이 상업적 실질이다 해놨죠. 예, 상업적 실질이다 해놨고요. 그 다음 원 2번이 회계처리, 공정가치법, 장부금액법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현금이 수반되는 거 있죠. 뭔가 좀 복잡다는 느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뭐만 알고 있어라? 교환에 의한 취득원가를 보다 공정가치를 하되 우선이 뭐라고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 모르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넘어간다. 자, 그럼 나 문제 풀면서 나중에 하게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7번 가세요. 169쪽에 7번 자가건설 있어요. 자가건설 취득 있어요. 자, 아까 자가건설 취득에서는 뭐가 됐나요? 재료비, 노비,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이 자가건설 된 것은 있고 자가건설 중인 것도 있다고요. 다시 자가건설 된 것은 건물이지만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요. 뭐였다고요?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쭉 갑니다. 몇 번째? 5번째 줄 있어요. 5번째 가운데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까 있었죠. 아까도 앞에 자가건설을 밑줄 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있느냐? 건설 중에 발생한 비용. 건설 중에 뭐 한다? 발생한 비용은 아직 건물이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 나중에 완공됐을 때
건물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 계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계정? 임시 계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건물이 완공됐다면 그냥 건물을 잡아주면 되지만 아직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나갔어. 근데 아직 어디에 둘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계정, 임시 계정을 준다고요. 그걸 건설 중인 자산. 무슨 자산? 건설 중인 가상 자산을 줬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 금액을 완공 시점에 어디로 대체하자? 건물의 유형자산인 건물의 대체를 다시 시키면 됩니다. 자, 논리.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8번. 예. 자산 관련 보조금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각해 보세요. 보조금은 내가 직접적인 지불한 돈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농촌에 트럭을 구입해요. 그럼 트럭을 구입할 때는 비싸단 말이죠. 그죠? 비싸니까 국가에서 농촌과 어촌을 지불해서 그 도구들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 준다고요. 부담. 그럼 물건 값은 만약에 트럭터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그러는데 3천만 원짜리를 트럭을 구입했다. 그럼 국가가 거기서 40% 보조해 주마. 그럼 본인은 얼마만 하는데 60%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건설 중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것만큼은 자기가 직접 부담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체에서 나중에는 이것이 기간 지나면 두 개로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 자, 자산차감법이 있고 이연 수익법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개를 다 모르고 1번만 별표시하세요. 무슨 차감법? 자산차감법. 이거 말하면 돼요. 무슨 법? 자산차감법. 이 방법만 나중에 해결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몇 번째 줄이냐? 몇 번 줄이냐?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줄 거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 해결 처리 방법은 자본적금법과 수익적금법이 있으며 한국국제 기준은 무슨 적금법으로 처리한다? 수익적금법으로 해결 처리하세요. 따라서 체계적인 기준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 손익한다. 그래서 회사가 수취한 자산 관련 보조금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자산차감법, 이연추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연 수익은 거의 안 나와요. 1번만 알면 돼요. 나중에 하죠. 자, 이론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172쪽에 가면 후속원가 있는데 이 후속원가 개념에서는 조금 옛날부터는 좀 이론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론 문제가 나와요. 이론 문제가. 근데 이론 문제는 이건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고 그 중에서 173쪽 보세요. 173쪽. 지금 내가 시간이 많다면 일일이 문제까지 다 풀고 쭉쭉 넘어가는데 현재는 일단 각인부터 하세요. 됐나요? 173쪽 보면은 공 3번에 보면 취득 이후 지출 분류의 오류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뭐만 알고 가자. 이것만 알고 가셔요. 자, 거기 보면 취득했어요. 취득 후입니다. 취득 후. 취득 후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에 대한 효과를 봅니다. 효과. 이 지출의 효과가 장기냐 단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출이 됐다는 건 원래 비용이죠. 지출이 비용이죠. 그러면 이 지출이 원래 비용인데 이 지출에 따른 효과가 단기간에 미친다. 그럼 효익이 반대급부가 단기간에 가면 한 기간에 기속되죠. 다시 지출에 대한 효과가 뭐다? 단기에 미친다면 그것은 이 지출 금액을 단기에 보면 효과가 있다. 이 효과가 뭐죠? 수익이고 이 말이에요. 지출에 대한 효과가 뭐다? 효익, 수익이고 그럼 단기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단기적으로 그거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네요. 됐나요? 단기의 수익, 같은 기간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그 지출도 비용 처리하면 되네요. 이것을 무슨 지출이라느냐? 이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에요.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 기간에 그 같은 기간에 걸쳐서 비용과 수익이 인식된다 해서 이거를 경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이런 비용을 수익지 지출 비용을 우리가 경상적 비용이다 이렇게 해요. 경상수선비라고 합니다. 경상수선비. 그리고 경상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뭐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또 경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한 기간에 당의 연도에 이런 말 뜻이 있고 또 어떤 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적 반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경상이다 하는 거죠. 그럼 한 기간에 같은 기간의 수익도 비용도 인식된다. 다시 지출에 대한 효과가 즉 수익이 단기에 미친다면 즉시 같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에 미친다면 1번 단기에 미친다면 그걸 뭐 처리해야 돼? 비용 처리해. 그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건 무슨 지출? 수익적 지출이다 하는 거죠. 됐나요? 수지출.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는 뭐 경상수선비는 수선비는 비용 처리하구나 라는 거고요. 이 경상이라는 말은 계속적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적 지출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현상유지, 그 다음에 능률 유지를 가져놓은 비중이라고 해요. 단기적인 효과 바로바로 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차를 본다면 뭡니까? 뭘 교체해요? 차를 계속 타고 다니려면 오일을 계속 교환해야 되죠. 그럼 오일 그거는 뭐냐? 바로바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차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가 오일 교체하면 바로바로 나타나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 수선비라고称한다고요. 됐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타이어 벨트를 교체한 거는 뭘까요? 타이어 벨트를 우리가 자동차에 요즘엔 이제 뭐냐, 타임 벨트를 자주 안 교체하죠. 근데 우리가 안에 보면 베어링도 요즘 타임 벨트는 거의 교체를 안 하지만 계속 돌아가고 그 베어링이 있어요, 베어링. 베어링이 마모가 돼가지고 크릭크릭 한단 말이죠. 그 베어링은 교체해줘야 돼요. 타임 벨트 교체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베어링을 교체하는 것도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알겠나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도색하는 거 있죠? 페인트 칠한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 보면 도색을 뭡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 수선 충당을 보충해놨다가 그걸 쓰지만 실제로 그것도 뭡니까? 단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유지라고 해요. 현상유지. 이해됐나요? 현상유지. 그 아파트에 장기수선 페인트 도색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가구당을 따지면 크게 비용이 안 크잖아요. 단지가 크다 보니까 큰 돈이 나가지만 한 호실을 따지면 큰 비용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상이다, 계속적 반복적이다 이거. 그런데 이 지출에 대한 수선비라는 지출이 지도구에 일어났어요. 그 효익이 뭐다? 수익이 말이에요.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 그럼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는 것은 그 효과가 뭐다? 장기라는 거죠. 그럼 오늘 또 말했어. 지출하는 것은 비용이 처리되는데 그 효과가 수익이 장기니까 아직 수익이 발생했어 안 했어?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여러 기간에 걸쳐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항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 자산으로 처리하자 이 말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하자. 오늘 했던 용어가 했던 논리가 계속 또 회계 처리는 딱 같아 있어요. 자, 지출은 원래 비용 처리되는데 그 지출에 대한 효과가 단기일 때는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수익에 대응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비용은 뭐다? 수선비라고 처리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지출에 대한 효과가 뭡니까? 수익이 뭐다? 단기가 아니고 장기라면 아직 그것이 완전한 목적이 한 기간을 걸쳐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거다. 기간이 경감에 따라서 계속 창출할 거다.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유행자산을 구입한 목적이 뭐라 했어요? 유행자산. 유행자산을 구입한 목적은 영업활동의 목적이죠. 그럼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했죠. 그럼 영업수익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라 했죠. 그러니까 유행자를 구입할 때 그것을 뭐냐? 즉시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했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비용도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회계 처리는 똑같은 논리라고요.
지출이 났다면 비용이 돼야 되는데 그 지출 자체의 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비용이라면 비용 처리되는데 수익이 있어야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비용 처리를 못한다면 뭐 아니라 자산 처리에 일단 둬라. 이 논리를 계속 생각하라고요. 그럼 자산 처리해 두었고 기간이 지나는 에 따라서 영업실적이 올겠죠. 영업수익이 올 때 일부 금액을 감가를 통해서 비용 처리해 주라. 이 논리가 지금 오늘 동영상을 계속 보세요. 오늘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앞에 시간도 강조하고 있어요. 회계처리 논리는 이 논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논리만 알면은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요. 그래서 지출의 효과가 뭐다? 수익인데, 효과라는 건 수익인데 장기라면 이 지출에 대한 효과가 바로 없죠. 수익이 없으니까 뭐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뭐 한다? 자산을 준다. 유행자산. 그럼 이 수선비가, 장기 수선비가 기계장치에 대한 장기 수선비다. 그럼 기계장치 자산 두라고요. 차량 원방구다. 차량 원방구 두라고요. 건물이다. 건물 두라고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즉시 효과니까 이걸 바로 뭐 한다? 즉시 비용 처리해주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처리는 알아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지출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용어 썼는데 이 자본 지출은 단기가 아니고 장기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상적이라면 문제에서 이거는 뭐냐? 비경상수선비라고 한다고요. 무슨 비? 비경상수선비. 그래서 이거는 뭐냐?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 뭡니까? 일시적, 비반복적이라고요.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 내 머릿속에 뭐 한다?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 다시, 여러 기간에 걸쳐 있다. 요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지출이에요. 자본주의 지출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거. 내용 연수를 연장시켰다라고 하고요. 내용 연수를 우리가 내구성이라고 해요. 내구성. 사용기간을 연장시켰다는 거죠. 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계속 한 10년 타고 있는 엔진 소리가 안 좋아. 그 기존 엔진을 드러내고 새 엔진을 교체했다.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을 갈아야 했죠. 그럼 연수를 연장시키죠. 그런 것들은 자본지출이라고 해요. 자본지출.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단지 건물에 백지를 다시 교체를 페인트 칠하는 거나 창문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단순한 현상 유지예요. 망가지고 하는 거, 수선하는 거는. 근데 내가 기존에 한 30평 정도 방이 있었는데 5평을 덜 늘렸어요. 증축이 있죠. 그럼 건물 자체가 전부 가치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내용연수 연장이나 단순한 가치 증대가 아니고 현저한 가치 증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정도 논리를 잡으면 되는데 실제 우리는 이제 국제 기준으로 바뀌면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 용어들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제 기준은 이 용어를 실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또 이 용어를 써. 그 후소문과 개념에서. 그래서 172쪽에 보면 한국채택 국제기준 2번 있죠. 한국채택 국제기준에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뭡니까?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무엇을 쓰지 않는다? 자본지출이다. 수익지출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속지출이다 말이에요. 무슨? 후속지출이 뭐냐? 유행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은 뭘 쓰지 않는다? 수익지출과 자본지출 용어를 쓰지 않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요 지출의 효과가 국제기준에서 뭡니까? 이 지출에 대한 효과가 유행자산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 처리하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기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정의가 안 쓰더란 말이야. 그래서 회계처리는 이걸 잘 묻습니다. 자본지출, 수익지출 용어를 써서 문제 낸다고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174쪽. 그래서 이론 문제만 그렇게 인식하되 알겠어요? 상당히 회계가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3쪽 밑에 3번이 취득 이후 지출 분류의 오류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있는데요. 자,
1번이 뭐 됐나요? 1번이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로 잘못 분류했다. 자, 방금 이제 해계처리가 이제 인식할 것을 자본적 지출이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산이죠. 자산 처리해야 되죠? 자산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자본 지출을 뭐로 처리했다 말입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말이죠. 잘못 처리했다 했어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해결처리하면 뭐죠?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을 시키거든요. 자본 지출을 뭐 하는 거? 자산 처리하는 거. 유형자산. 그 다음에 수익 지출은 뭐다? 비용 처리하는 거. 자, 그런 거 보자. 지금 장부상에는 이 논리를 딱 보세요. 이제 장부상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장부상에, 예? 원래는 무슨 지출입니까? 자본 지출을 무슨 지출을 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기 때문에 되나요? 비용 처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장부상에 뭐가 돼 있어요? 비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뭐 돼 있어요? 가대 계산되어 있죠. 많이 잡혔죠. 비용이 가대 계산되었어요 하는 거고 됐나요? 그러면 또 자산은 지금 원래 장부상에는 뭐가 됩니까? 비용 대신에 원래는 자산이 잡혀야 되죠? 그럼 자산이 잡히든 자산 증가를 안 했죠? 그럼 자산이 뭐 됐어요? 가소 계산됐죠? 비용은 뭐 되고? 가대 계산되고 자산은 뭐 되고? 자산 자체가 가소 계산됐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비용은 어디 영향을 주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 손익에 영향을 주고, 이거는 뭡니까?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요것은 비용 가대는 뭡니까? 이익을 많이 발생시킵니까? 적게 발생시킵니까? 비용이 많아질수록 가대될수록 이익이 줄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이 가소되면 재무상태표에도 이익이 뭐 된다? 적게 잡히죠. 그래서 이 자체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열하면 이것 하나 비용이 가대 그 다음에 뭐 자산이 가소 그 다음에 또 둘 다 이익이 가소됩니다. 이익이 됐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자산이 증가되어 있어야 되고 실질은 자산이 잡혀야 되고 비용이 안 잡혀야 되죠. 됐나요? 그럼 장부상의 이익을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실질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이 있는데 그 돈만큼을 뭐 한다? 자산을 이익을 안 잡아줬어요. 들어온 돈을 안 잡아줬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가진 돈이 있어 없어? 다시 봐요. 실질 자산 증가가 돼 있으니까 들어온 돈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고정에 가진 돈은 있는데 장부상에는 그 돈을 안 잡아줬다고요. 그럼 장부상에는 이익이 적게 잡혔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가진 돈은 있으나 장부상에 안 잡혔으니까 이익을 숨겼다는 거야. 이익을 뭐 했다? 숨겼다 이 말이야. 그걸 비밀적립금이라 한다고요. 뭐라고요? 비밀적립금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리상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을 적게 잡히게 하는 방법은 장부상의 이익을 낮추게 한단 말이야. 그걸 비밀적립금이라 한다. 자, 무슨 적립금? 비밀적립금. 다시 무슨 적립금? 이익을 적게 장부상이 만드는 것을 비밀적립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익을 적게 잡는 거는 비밀적립금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반대가 있을 때 용어가 조금 많아요. 자, 비자금 많아요. 가진 돈은 있는데 숨긴 거잖아요. 비자금 숨긴 거. 자, 거꾸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맨 마지막 비밀적립금 현상이다 있고요. 이제 거꾸로 가보죠. 자, 역으로 가면은 방금 이제 무슨 지출을?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제 그대로 해보세요. 일단 내 머릿속에는 뭡니까? 수익적 지출을 무슨 처리하는 거야? 수선비, 비용 처리하는 거고 자본처리 뭐 하는 거야?
유인자산,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을 써요. 지출을 뭐든 처리했다? 장부상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계정이라고요? 비용. 그럼 지출이면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자본지출을 처리했다면 자본지출을 처리하면 뭐 된다? 자산이 증가되는 거라고요. 일단 수익지출은 무슨 처리하는 거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 자본지출은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야?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똑같이 했어요. 자본지출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개념이고 수익지출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념이라고요. 다시 수익지출은 뭐 한다고요? 똑같아. 수익지출은 뭐 하는 거예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 자본지출은 뭐 한다고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됐어요? 네,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어디 상한 겁니까? 장부상,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금 장부상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뭔데? 원래는 뭐가 처리되는데? 수익적 지출을 처리해야 된다고, 장부상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로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장부상에는 뭘 잡혀야 됩니까? 수익적 지출 비용 발생시켜야 되죠. 그럼 비용 발생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 비용이 안 되니까 비용이 뭐 된다? 가소개선되잖아요. 요거는 자본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잖아요. 원래 자산이 잡히는데 자산이 안 잡혔잖아요. 그럼 자산이 가소개선되고 비용이 안 잡히면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가대개선되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비용이 잡히는 비용이 안 잡혔으니까 비용이 가소고 안 잡힐 자산이 잡혔잖아요. 그럼 자산이 가대에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이거는 어디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적어질수록 뭐다? 이익이 커지고 그죠? 이익이 가대되고 그럼 자산은 이거는 재무상태표 어디상에?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이 증가할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결과가 되었어요?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데 장부상의 이익을 높였잖아요. 뻥튀기 했다고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듯이 어느 사태입니까? 대우조선 사태라고. 대우조선. 저기 말하면 분식하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식이고 이것도 분식이에요. 둘 다 분식이에요. 장부와 다르게 처리한 건 다 분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분식은 이것보다는 이거를 많이 해요. 왜?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해. 그럼 자금이 필요하면 뭐합니까? 이익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고 이익을 낮추면 신용도가 떨어져. 그럼 신용도는 대출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 한다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그거 믿고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럼 난리 났잖아요. 실질적인 실제가 없는데 들어온 돈은 없는데 꼭 부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임원들 뭐 배당 많이 주고 또 조금인데 임금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요. 자 보세요. 비자금은 이익을 적게 했잖아요. 나중에 밝혀졌어.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집에 몰래 숨겨놨어. 청소하다가 발견됐어. 우리 집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뭡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있다 막 거짓말로 빡빡 치세요. 나중에 실제로 돈이 없어. 그때는 뭡니까? 주저앉아.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이거는 있는 돈이잖아. 있는 돈이 숨겨놓은 거잖아. 이거는 없는 돈을 뻥튀긴 거잖아. 막상 밝혀져봐. 난리 나지. 쫄딱 망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처리상에서 요거 하지 마라, 이 뜻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뜻을 의미한다고요. 이것을 거짓 가짜를 써가서 가공이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익? 가공이익. 무슨 이익? 가공이익. 자, 그럼 가공이익이다 하고 이거를 실질적인 자본하고 거짓된 자본이 자, 뭐죠? 실질 자본하고 거짓된 자본이
두 개가 장부상에 다 잡혀있어, 안 있어? 실질 자본은 있는데, 거짓 자본도 더 뻥튀기에 잡혀 있잖아요. 실제 돈이 없는 자본이 더 잡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혼수 자본이다라고 한다고. 두 개죠. 혼수 자본. 혼수 아니고, 혼합됐다. 혼합 자본이다. 혼합 자본. 혼합 자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들었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단기적으로는 하면 되는데, 사람이 참 그래. 우리가 친구한테 한번 거짓을 했어. 내 이따 자랑을 딱 했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났어. 또 한번 가셔야 되니까, 다시 뭡니까? 자존심에서 그대로 빨리키면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이거 그때 당시에 자존심에서 했다. 하면 되겠네. 또 다시, 또 뻥튀기 하네? 뭐하겠습니까? 야, 내 돈 잘 버린다. 내 한도 쏟게 하다가, 돈도 못 버리는데 돈 한도 쏟게 하다가, 다음에 왔어. 한도 썼어. 그 다음에 와서 또, 야, 너 또 잘 산다며. 잘한다. 오늘도 한도 써. 그러다가는 뭡니까? 없는 돈이 계속 뭡니까? 새나가죠. 데이트할 때도 남자 데이트할 때도 말하니까. 가시욕 하다가는 쓸데없는 자금만 난다. 그래서 회사의 실질 자본이 사라진다는 거야. 깔아앉는 거야. 바다 밑에 들어가는 배가 뭐예요? 잠수함이야. 예, 그래서 잠수함, 자본이 야금야금 죽는다. 잠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비밀적립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가공이어 부풀린 용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 말 듣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용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4절 별표시. 유행자산은 단계적으로 크게 감가상각이 있죠. 5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인데요. 아까 몇 번째 줄에 보느냐면은 세 번째 줄 의 부분에 세 번째 부분에 보세요. 감가상각이란 유행자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관에 배분하는 과정.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왜 배분합니까? 하는 거죠. 의의가 그긴데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수익과 비용의 무슨 원칙? 대응 원칙에 따라 무슨 원칙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뭔다? 대응시키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닌 취득원가의 배분 과정이다 하는 거죠.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점차 원가를 배분해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다. 원가 배분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엔 02번 감가상각 계산 요소 있는데요. 자, 1번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내용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추가되는 걸로 빼고 일단 요 시점 무슨 시점이냐? 취득 시점이 있어요. 취득 시점. 그럼 취득 시점의 원가가 뭐죠? 금액이 취득 원가였죠. 그래서 근데 이 취득 원가 종류는 아까 뭡니까? 결정하는 것은 공정 가치였죠. 그죠? 되나요? 그럼 취득원가 종류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방식으로 취득하냐에 따라 취득원가가 상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행자산에 취득원가 자체만 묻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간단한데 유행자산만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문제고요. 그 다음 취득원가에서 아까 이거는 유행자산의 목적인 여러 기간에 걸쳐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구입한 유행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기간, 반대급부, 사용 가능한 기간이 있어요. 그 사용 기간이 뭐나? 내용연수라고요. 무슨 연수? 요에서 요까지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내용연수. 자, 그럼 내용연수가 끝났어요. 그럼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 이 물건을 처분한다면 다시 나한테 들어올 가치가 있어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끝까지 타다가 이제, 그 자동차 폐기 처분했네요. 그럼 폐기 처분해. 폐차시킨다고요. 그럼 폐차시키면 그냥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 자동차가 아주 좋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런데 탈만을 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어느 정도 선진화되고 기술도 많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어디로 많이 팔려나갑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엄청 많이 팔려나죠. 근데 동남아 여행 가는 사람은 대부분 또 놀랜다 하죠. 어떤 때는. 뭐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광고, 버스 있잖아, 버스. 버스에 있는 광고 붙은 그대로 달리잖아. 안 지우고. 그대로 달리고 있고. 그래서 저 차도 팔려 나갔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옛날 산타모 있죠, 산타모. 산타크로스 어머니 산타모. 산타모가 팔려 나갔어요. 사고 나는 바람에. 오래 타서 그래요, 오래 타서. 오래 탔는데 그래도 그 정도 받은 것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차가 될 때 기본 그 부품값이 있어요. 그 부품과 차 종류에 따라 좀 잠깐 틀린데 그때 당시는 내가 뭐 많이 받지도 못했어요.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어떤 거는 더 땄게요. 50만 원 정도 받는데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100만 원 정도. 오래 탔어요. 48만 킬로 탔는데. 48만 킬로 탔는데. 48만? 지금 저 앞에 저 뒤에 차 저쪽에 있는데. 나를 땡기시니까. 지금 저 38만이에요, 지금. 한 8년 됐어요. 1년에 10만 킬로 타셨죠? 아까 내가 8년 됐다 했죠, 방금. 그 요즘 좀 적게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끝난 후에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잔존가치라고요. 무슨 가치?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액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살 때 전체 투자 금액은 1억이다. 전체 투자 금액은 1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용적 끝났다고 보고 이거 처분하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됐나요? 그럼 1,000만 원은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겁니까? 1억 중에서 1,000만 원은 받는 금액이니까 가치 하락분이 아니죠. 됐나요? 그럼 1억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하죠. 차감한 금액이 얼마죠?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그럼 이 9천만 원이 뭐다? 가치가 떨어지는 금액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공식을 억지로 암기하자면 내가 그림 그린 거 보세요. 이건 그림이라 할 수 없지만 취득원가에 했다. 내용연수 있다. 잔존 가치 있다. 그럼 이건 해수 금액이죠. 그럼 억지로 공시하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년 동안에 감가가 돼야 될 금액은 이 말이에요. 얼마다? 9천만 원이에요. 맞죠? 10년 동안에 감가가 돼야 될 금액은 9천만 원이에요. 이게 뭐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공식은 이제 말로 이 금액 공식이 어찌 된 거예요? 공식이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빼구나. 이것이 9천만 원이구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구나.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75쪽에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 사용가. 네? 됐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조금 이따 하더라고. 그럼 요거 봅시다. 아까 여기서 취득원가가 9천만 원이 감가 대상 금액이죠. 그러면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간이 경과됐죠. 기간이 경과됐어요. 기간이 경과됐다는 건 영업활동을 했죠. 그 영업활동한 만큼 뭐가 발생했어요? 수익이 올라왔죠. 그럼 수익이 올라간 만큼 기간이 경과된 만큼 이 금액에서 차감된 금 있죠. 차감되는 금액. 또 기간이 경과됐죠. 기간이 경과돼서 또 그 경과된 만큼 수익이 올라왔죠. 또 차감되는 금액이 있죠. 그럼 매 기간마다 계산되는 이 금액은 뭘 한다?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되나요? 그러면 매 기간에 걸쳐서 자, 이 감가상각은 언제 합니까? 감가상각은 초기에 합니까? 안 합니까? 감가상각비는 초기에 발생하지 않고 한 기간이 끝나는 말에 한다. 계산은 또 기간이 끝나는 말에 한다는 것을 명시하세요. 그러면 그 기간이 계속 경과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났겠죠. 이런 감가상각비들이 기간 경과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비를 다 한다.
합산합니다. 합산한다. 그럼 이걸 뭐한다? 누계액이란다. 뭐라고요? 누계액. 그러면 이 기간만큼 가치가 하락했어. 이 기간만큼 가치가 하락했어. 이 기간만큼 가치가 하락했어. 됐나요? 그러면 1억이 취득원가인데 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날 때 각 감가상각비를 다 대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여기에 3천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천만 원 가치 하락분이죠? 그러면 1억에서 뭘 뺀다? 감가상각비를 뺀 것이 아니라 기간경과에 따라 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차감하고 나면 그 시점의 무슨 가치? 장부 금액이다. 장부 금액, 장부 잔액이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자산을 실질적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가요. 됐나요? 그럼 이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어야 감가누계액을 구할 수 있고, 다시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어야 감가누계액을 구할 수 있고, 감가누계액을 구할 수 있어야 장부 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뭐 한다면 매각을 했다면 이것이 크냐 이것이 크냐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하겠죠. 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매각 금액이 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뭐가 되고? 이익이고, 장부 금액보다 이 매각 금액이 적으면 이만큼 차이 나는 금액은 뭐다? 손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논리만 알면 돼. 붕괴 처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용어가 필요하냐만 지금 잘 알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75쪽입니다. 간 3번. 감가상각방법 돼 있어요. 감가상각방법.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번째 끝을.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 연도 말에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말에 재검토한다. 자,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예상되는 소비 행태에 유의적 변동이 있다면, 줄 거세요. 유의적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 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유의적 변동이 있다면 뭡니까? 내게 뭡니까? 이로운 영향이 있다면, 중요한 영향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별표시하세요. 회계 무슨 추정?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자, 왜 내가 별표시하라고 있느냐면은 원래 우리가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바뀌던 빵꾸리 변경이라 했어요. 최초에는. 그건 빵꾸리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라 바꿨다고요. 왜? 감가라는 정확한 값입니까? 아닙니까? 감가 계산은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값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감가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가치가 떨어졌어 라는 추정 가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라 했는데 지금은 추정의 변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시해가 주의당부드립니다. 주의당부드립니다. 자, 밑에 감가상각방법인데 무슨 법이 있어요? 정액법 있죠? 표 있어요. 175쪽에. 175쪽 표 있습니다. 무슨 법 있죠? 정액법. 가장 쉬워요. 그 다음에 2번이 체감상각법이 있는데, 체감이라는 것은 초기 연도 계산 금액보다 뭡니까? 가면 갈수록 낮게 계산되는 방법이에요. 점점 감가액이 매년 낮아지는 방법이다 해서 체감상각법이다 합니다. 그 체감상각법에는 뭐다?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있는데, 여기서 아까 분명히 내가 감가를 하는 목적은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유행자산을 뭐 한다? 취득원가를 각 기간별 원가 배분 과정이라 했죠. 그러니까 원가를 배분하는 이유는 무슨 원칙이라 했어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이라 했죠.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 감가 방법이 있고
체감 방법이 있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이 논리 중에서 문제에서 수익과 비용,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온다고요. 아니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가장 비합리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온다고요. 하나를 본다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의 가장 비합리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자, 우리는 기계라는 것은 많이 쓸 수는 빨리만 먹어도 되겠죠. 그럼 많이 쓸 때는 많이 감가되고 적게 쓸 때는 적게 감가되는데 정액법은 많이 쓸 때든 적게 쓸 때든 똑같은 감가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 비용 대응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생산한 만큼 수익이 있고 생산한 만큼 수익이 있고 그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임야를 구입했어요. 임야 안에는 강산이 있어요. 강산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강산이 매장되어 있는 가치를 보고 임야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얼마치 구입했냐? 100억에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100억. 그럼 이 100억이란 가치가 기간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나중에 100억 마이너스 여기서 뭐자? 잔존 가치가 있겠죠. 그럼 잔존 가치는 뭐냐? 강산이 있는데 이 강산이 매장됐어요. 강산이 1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몇만 톤? 10만 톤이 매장되어 있고 10만 톤이 매장되어 임야를 얼마 주고 샀다? 100억에 샀어요. 그럼 나중에 잔존 가치는 뭡니까? 이 강산이 매장되니까 강물을 10만 톤을 다 채굴한다면 임야만 남죠. 이건 산만 남죠. 그 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거죠. 그것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이 강산물의 10만 톤의 가치는 얼마요? 90억이죠. 맞나요? 그리고 감가상각 대상금액 뭡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했죠. 그럼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뭐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뺐죠. 그럼 90억이다. 이 90억 가치는 몇만 톤의 가치다? 10만 톤의 가치잖아요. 맞나요? 10만 톤의 가치라고. 자, 그러면 1년이 지났대요. 1년 동안에 한 기간 1년 동안에 내가 10만 톤 중에서 2만 톤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요 기간에 몇만 톤 생산했다고요? 2만 톤을 생산했어. 그러면 90억 가치에다가 90억 곱하기 얼마? 10만 톤에서 20만 톤이 생산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20만 톤이 사라진 거죠. 강산에 20만 톤이 없어진 거잖아요. 2만 톤이. 그러니까 20%가 감소되죠. 18억이 감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연또 2년째 될 때, 두 번째 해연 때는 요걸 배로 생산했네? 4만 톤을 생산했네? 그러면 얼마? 10만 불에 4만 되겠죠. 그러면 얼마? 36억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천재지변이 많아가지고 올해 공사를 많이 못했어요. 공사를 많이 못해가지고 3년째 될 때는 여기서 5천 톤밖에 생산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 10만에 대해서 5천 톤. 그럼 이게 뭡니까? 수확이 된 만큼만 비용 처리되죠. 그럼 수익 비용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보다 생산량 비례법이고, 됐나요? 수익 비용이 가장 이루지 못한 방법이 뭐다? 정액법이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을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체감상각법인데 그 체감상각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노는 것이 뭐다? 다른 건 잘 안 나와요. 계산 문제로 논리를 많이 노는데 정률법입니다. 무슨 법? 정률법. 그래서 우리가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에서 계산 문제 나오고 이론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 감가액의 크기 순도 묻고요. 감가액이 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크죠. 다시 매년 가치에 따르는 감가상각비라 있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면 감가누계액도 크죠. 감가누계액이 크면 장부금액이 어찌 돼요? 감소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논리를 헷갈리지 마. 알겠어요?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면 감가누계액이 클 거고, 감가누계액이 크다고 해서 장부금액이 큰 건 아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뺀 것이니 장부가액이니까. 그러면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비는 반대가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정연정의입니다. 무슨 정의라? 정윤정이 들어봤나요? 우리가 영화배우 중에서 정윤정 씨 나가지고 연련을 했는데 지금 뭐 알츠하이머 겪고 계시다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를 모른단 말입니까? 어? 예. 정윤철은 알아요. 아, 정윤지 씨 있어요. 뭐 아주 귀여운 모습상이고, 예, 옛날에 참. 어찌됐든, 예? 정윤정이, 뭐냐,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정윤정이 윤하고, 윤 들어가요. 정년, 이, 예, 정년정이, 정액법,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차관법, 항상 이 순입니다. 이게 요리됐든 일단 순서가 정년정입니다. 정년, 정의. 정년정의. 되나요? 그럼 나중에 일어나면 또 알아들을 거예요. 정액법 있고, 그 뒤에 해계처리법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간에 보죠.